6분 17초는 사법부가 이미 판결한 세월의 탈출에 걸리는 시간이 발로 6분 17초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적폐 일당은 그 시간대 구조를 방기하고 죽음을 방치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보고 시간을 조작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기 위해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촛불 국민들과 손잡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박근혜 적폐 세력으로 중단되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2기 특조위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고 촛불 국민들과 손을 맞아잡고 끝까지 전진해서 반드시 돈과 권력보다 사람의 목숨,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0일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광화문 광장에 있는 분향소가 그대로 있고, 또 지난 10월 21일 토요일에는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또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픔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세월호 특조위 2기를 만들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관련돼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게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오히려 네, 청와대 문건이라든지 또는 국정원, TF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11월에 하나의 법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제2기 특조위법이라고 하고, 정식 풀네임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라고 엄청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저랑 인연이 좀 많은 분들인데요. 4.16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 분과장을 맡고 계신 장훈 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 맡고 있는 2학년 8반 준영이 아빠 장훈입니다. 네. 평상시에는 농담하실 때는 비주얼을 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뭐 가족협의회 비주얼 담당입니다. 그러실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정하겠습니다. 예, 1기 세월호 특조위에서 이석태 위원장님 옆에서 바로 보좌했었던 전 비서관이시고요. 법학 박사이신 이호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비서관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설립준비단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던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방송인 박현아 씨,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박현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중요한 법안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나눌 거잖아요. 참 이 3년 6개월 전 온 국민이 정말 너무나도 슬픔에 빠뜨렸던 그 사건, 네, 그 참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떤 점이 보완됐고 바뀌었을지.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 뭐 거의 그 주도했던 그런 공작 문건이 발견이 돼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네. 네. 게다가 뭐 세월호 참사 당일에 그 보고 일지를 불법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뭐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위기관리 총괄을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는데 그것도 이제 불법이다라는 뉴스도 나왔었죠. 네네. 그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짐작은 하고 짐작하고 있었던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해경에 계속 동영상을 요구할 그 당시의 시간대와 보고를 한 시간대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짐작하고 있었고요. 한 가지 더, 그 국가안보실이 그 재난의 컨트롤 타워다라는 거는 뭐 법에도 나와 있었고 다 나와 있었는데 그때 그냥 빠단줄 찍찍 그어가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냥 자행돼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예상을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호영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특조위 관련해서 초기부터 다양한 정부 측 인사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 내용이 아주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다가오지도 않았고, 다만 그것보다도 또 직접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은 구체적인 예상을 넘어서는 압력들이 있었다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 놀랍네요. 정말. 놀랍죠. 네, 심증은 있었지만 그동안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겨울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촛불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촛불도 최근에 또 다시 타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유가족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촛불 과정 겪으면서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조금 달라진 점이나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박근혜가 내려가니까 세월호가 올라왔고요. 탄핵이 결정되니까 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미수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그거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네. 뭐냐면 밝혀진 게 있어야죠. 지금 나오는 임종석 실장이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상황들일 뿐이지, 진짜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떻게 돼서 왜 보고가 안 올라갔고 왜 지시를 못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된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박주민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죠. 2기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기 위한 법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긴 법안 내용이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것은 세월호 참사만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법은 아닙니다. 네. 또 다른 아픔이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은 국정조사가 있긴 있었지만 그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이 조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야당일 때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조기에 이제 종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진상규명이 멈췄는데 그 사건도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다루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두 가지의 진상규명을 하는 거고, 피해자분들이 많으시니까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더 뭔가 지원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네. 1기 특조위하고 달라진 것은 이제 내용상으로 약간 그렇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들어갔던 부분이 달라지고요.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1기 특조위법을 만들 때 수사권 기소권을 아예 그 위원회에다 주는 방식을 많이 요구하셨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그렇죠. 아쉽게도 2기 특조위에서도 위원회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진 못합니다. 그런가요? 네, 일부 수사권은 가져요. 근데 전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은 못 갖고 있는데, 대신에 1기 특조위 때는 이제 특별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이제 풀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됐죠.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국회에다 특별검사를 발동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국회가 그걸 넘겨받은 다음에 결의하든지 말든지 국회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청만 할 수 있는. 네, 요청만 할 수 있는. 근데 이 그치. 법은 요청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무조건 의결을 하도록 강제하도록. 강제적으로? 네. 좋네요. 그리고 그러한 특검을 1기 때는 2번 할 수 있었는데, 2번 요청할 수 있었는데 무제한으로 요청할 수 있었어요. 좋다. 네. 그리고 네. 세 번째는 1기 특조위 때는 특별검사가 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권이 없었어요. 네. 근데 2기 특조위 때는 아예 특별검사를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라고 아예 정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무제한이니까 이제 아예 특별검사를 발동시켜 놓고
계속 그 사람과 같이 가다가 그 사람 끝나면 또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담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일기 특조위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이름만 있는 그런 조사위원회였잖아요. 손발 다 묶어두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이번에 2기 특조위 때는 뭔가 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기대가 드는데요. 근데 또 궁금한 점은 가습기 살균제 이 사망사고도 같이 포함해서 하신 이유가 또 있으신지. 네. 그 사건도 진상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대본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기 특조위가 강제 종료될 무렵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연장 법안을 네. 즉 일기 특조위법 개정안을 서명해서 발의를 했어요. 네. 근데 안 됐어요. 그 당시 새누리당이 극렬 반대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들을 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때 가족분들이 한 22일 가깝게 여름에 땡볕 아래서 단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사실상 만장일치가 되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지 못합니다. 네. 근데 그 한계를 뚫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네. 또 다른 하나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입니다. 근데 의장의 직권상정은 저희가 야당일 때나 이럴 때 계속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터였어요. 실제로 이게 막 넓어지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의장이 막 마음대로 막 직권상정해버리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직권상정은. 그러면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밖에 없잖아요. 네. 신속처리 안건 지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5분의 3이 그 당시 야당의 지분이 있어야 돼요. 각 위원회. 위원장이 또 야당 쪽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이 자유한국당과 뭐 일부 바른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 반대한다 그러면 그분들만 합쳐도 이미 40% 넘어버려요. 웬만한 위원회는.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정하려면 적어도 안건으로 누가 상정은 시켜줘야 돼요. 네. 이 역할을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이 새누리당이다, 자한당이다, 안 하죠. 안 하겠죠. 아예 안 올리죠. 이 안건이 신속처리 네. 안건으로 지정하자, 뭐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해보자. 이거 그걸 그렇죠. 자체를 위원장이 어쨌든 해야 어쨌든 상정이 돼야 표결을 하니까 네. 이거 신속처리 안건 지정할 건지 표결 한번 해봅시다. 뭔 소리야? 상정 안 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위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환노위였습니다. 환노위에 안건을 보내서 통과를 시켜야만,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을 해야만 통과 여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골똘히 고민하다가 그래,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진상규명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원래 환노위 사안이거든요. 세월호는 농해수위 사안이에요. 네. 어차피 이것도 진상조사 해야 되니까 두 개를 합쳐서 환노위로 보내자. 네, 그래서 환노위로 보냈고 이제 환노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성공한 거죠. 네. 네. 이게 내용적으로도 사실은 비슷하게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내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회적 기술적으로도 참사니까.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기업과 네. 정부의 결탁에 의해서 맞아요. 뭔가 큰 피해가 났고 네. 재발이 방지돼야 되는데 제대로 진상규명은 안 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사회적인 참사죠. 그 제목도 그래서 사회적 참사라고 저희들이 지은 네. 거예요. 네. 그랬군요. 약간 뒷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 방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저희 가족들 그때 사생결단식을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시고 저희 변호사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시고 국회에 갔는데도 초선 의원이 얼마만큼 할 수 있겠어요. 근데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때 되게 힘들어 네. 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네. 저희는 국회가 그렇게 지형이 바뀌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은 그때 광화문에서는 또 단식 농성 중이었고 이걸 그러니까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세 당이
공조를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의 단식을 멈출 수 있게 하겠느냐. 네. 저희가 뭐 20일 막 그때 20일째 막 넘어가고 그랬으니까 어머니들 막 다 막 앰뷸런스 실려가셨다가도 그냥 뭐 닌게로 꽂으려고 막 뽑아버리고 다시 광화문광장 오시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뭐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장기 단식을 그때 멈추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의 어떻게 보면 피눈물이 섞인 거예요. 이 법안 자체가. 이제 이 법안은 이제 진짜 가족분들이 계속 단식을 하셨고 뭘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뭐 전체 저희 당부터 시작해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방식이라는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같이 들어와요. 네. 국회 선진화법만 있으면 그 시스템만 있으면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예외로 하나 두자. 신속 처리 안건 같이 들어왔는데 이게 1호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 이게 첫 번째 신속 처리 이상. 안건 지정됐고요. 네. 이 법이 이후로 지정된 법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지정 자체가 상대당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노인은 파행됐었어요. 한 달 반 가깝게.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지정하자마자 이후에. 이제 사실상 파행이 됐었죠. 이 법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특히 이호영 이제 박사님 나오셨는데 보고서도 하나 내셨더라고요. 이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께서는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국가 범죄다. 참사 이후에 국가 범죄가 또 하나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조위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가 많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뭐 쉽게 지나간 날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좀 힘들었었고요. 저도 보고서를 봤는데 네. 정말 그 정부에서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 방해 공작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예.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그거 보고서를 보고. 예. 네, 욕할 뻔했어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도와주질 못할 망정 나중에 좀 여쭤볼게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이유는 예상이 되지만 네 계속 좀 네, 울지 말고 말해주세요. 네, 그때 생각하면 억울하시겠지만 예, 말씀해주세요. 억울한 정도가 진짜 예, 저도 좀 농담처럼 미치겠는데 옆에서 예, 말씀해주세요. 다른 데서는 제 목숨이 한 10년 줄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머리숱 지금 그래서 빠지신 거 아닙니까? 네? 어른들 이제 특조위 들어가기 전부터 좀 빠져. 아 그렇군요.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앞에서 머리숱 내지 다들 저희 매회 해가지고 세금도도 그 얘기부터 네. 거죠, 좋아요. 사실은. 대표적인 처음 있었던 일이 사실은 그 일이죠. 네. 그래서 날짜도 까먹지는 않는데요. 15년 1월 16일 날 아침에 갑자기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부수석이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다라는 발언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성부나 방통위보다 더 큰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그러면서 각종 폄하를 해댔습니다. 구성도 되기 전에 벌써 세금 얘기를. 아니 예산이 뭐 얼마나 뭐 제대로 지원이 됐어요? 그렇게 뭐 요구는 했는데 지원도 사실은 안 됐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 저희가 아무래도 초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싶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각종 조사 사업을 넣어서 사실 한 인건비에다가 조사비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약 한 19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실은 신청을 했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그래서 결국 예산이 배정된 거는 8월 4일이었어요. 그로부터 8개월이나 있다가 그때 나온 금액이 대략 이제 90억 원 정도 됐었죠. 그러면 한 3분의 1 수준? 2분의 1 수준? 40%? 아무래도 44% 44%. 정도 되고요. 44%? 또 특히나 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조사를 해야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조사 예산은 14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44%만 줬는데 네, 그 내용도 뜯어보면 그렇죠. 조사 예산은 거의 없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90억이지만 뭐 인건비나 이런 거는 고정 비용이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 빼고 이제 순수하게 조사할 수 있는 비용은 14억 정도 있죠. 14억 정도 있다. 지금 뭐 이제 말을 끊게 됐는데 그 원래 어플에서 원래 말 끊어도 돼요. 네, 마음껏 네, 왜냐면 저희는 해도 지금 선조위 예산이 110억이 넘어요. 6개월 훨씬 규모가 작고 네. 기간 짧은데요. 선체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가 50명의 인원의 조사관에 6개월의 그 기간인데 지금 이제 4개월 연장안을 의결시켜서 이제 4개월 연장이 됐는데 6개월 동안의 그 예산안이 110억이 넘어요. 네. 뭐 특조위와 선조위는 좀 그래도 뭐 성격이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일할 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조위 같은 경우는 120명이었고 인원이 그다음에 훨씬 조사 기간도 그러니까. 1년에 플러스 6개월 이렇게 길었는데 이때 나왔던 얘기가 세금 도둑 얘기도 있었지만요.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뭘 일면으로 썼냐면 네. 뭐였죠? 그때 그 특조위 조사관들 막 케이크값, 예, 생일 케이크비, 케이크비 뭐 이런 거 받는다. 체육대비 뭐 이런 거 해서 이런 거.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 국가기구예요, 이것도. 그래서 네. 여기에 들어간 사람도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요. 그래서 공무원에 따른 그 직급에 따른 규정이 그 있어요. 규정이 다 아주 그냥 케이크값 얼마, 네. 체육 단련비 얼마, 뭐 이렇게 다 그리고 다 원래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을 의지하는 순간 당연히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마치 근데 특혜를 받는 양. 야, 케이크값도 준댄다. 공무원들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공무원이고 국가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조선일보에서 마치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 그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케이크 하면 또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하기 쉽잖아요. 뭐 케이크까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한 거죠. 그걸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려면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특조위만 이제 공격하려고 한 거는 굉장히 큰 그래서 문제죠. 그 항목 자체도 원래는 파견 공무원들이 체크해줘서 이거 넣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넣었던 겁니다. 원래. 네. 공무원이 이렇게 네, 체크를 해준 세금 건데. 짜는 공무원들이 단계에서. 그거 넣어주고 공무원들이 조선일보에 제보한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이 많았잖아. 조사하는 거 같은 게 다 새나가고 그런 거. 그거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그런 것도 이익 한번 있었고요. 체크해보자. 그때 해수 파견 공무원들이 그 짓을 많이 했죠. 아, 그래요? 제가 특조위를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으니까 네. 무슨 사건이 터지면 누가 이게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특조위에 올라가면. 그럼 이제 위원장님 만나러 가면 또 뭐 왜 이게 터졌고 막 이제 저는 위원장님들하고 이제 위원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다 보면 내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 내부에서 빠져나가요. 네. 하물며 종로경찰서 정보과에 그 특조위 내부 상황을 보고까지 했으니까. 맞아요. 공무원이 경찰서의 정보과에다가 내부 사정을 보고하고. 왜 그런? 죄송해요. 매번 이제 얘기 조금 왜 그런 거예요, 박근혜 전 도대체? 대통령의 용법에 따른 혼이 비정상돼요. 누가 누구한테 지금? 네, 근데 거기 파견된 공무원들도 문제였지만 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그 위원들도 사실은 방해 공작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그 방해 공작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세금 도둑 가지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그 세금 도둑을 말하려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거 자료를 갖다 준 게 사실은 당시 조대한 부위원장이었죠. 네, 새누리당 추천으로 들어온. 네. 부위원장이 그걸 다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세금 도둑입니다. 예. 반성문 이래서 딱 준 거야 새누리당에. 뭐 기본적인 내용들 돌아가는 거, 뭐 네. 인원 어떻게 짜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 거고 예산 조직을 완전히 절반으로 깎는 자체 안을 만들어 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부 회의에서 안건을 올리더니 당연히 우리 전체적으로는 동의 못하죠. 그랬더니 별도 5명의 이름으로 해서 이제 해수부, 기재부, 행자부에 안을 올립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특조위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 욕심이 있는 분들을 맞아요. 안치기 위해서 또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문서도 네. 나왔죠, 네, 사실. 네. 김영환 전 수석의 메모에 보면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니까 아 좋다. 네. 좋다. 정치에 욕심 있는 그렇죠. 사람을 앉혀라. 약간 네. 이렇게. 조우로자를 조우로자를 딱 써가시면서 써가지고.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여당 추천위원들 중에 나중에 출마를 합니다. 좀 출마하려고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라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 본인이 그렇게 공천을 받고 그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되니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어요. 예. 그렇죠. 정권의 입맛에 맞게 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여당 추천위원들의 그 끝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사퇴. 네. 그러니까 BH 청와대를 조사한다고 결정되면 사퇴하라. 특히 부위원장이 주도하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 사퇴하라는 내용을 담은
해수부 문건이 발견됐고 그렇죠. 진짜 그 네. 문건대로 기자회견했고 예. 맞아요. 예. 어쩜 그렇게 그런 거 꼭꼭 잘 지키시는지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근데 네. 이제 꼼꼼하게. 그 당시 그 기자회견 할 때 부위원장 이헌이라는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데 네. 현재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퇴 안 했잖냐. 기자회견 하고도. 그러니까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네. 기자회견문에 분명히 이헌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회견문에. 그리고 이제 청와대 밝혀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서들을 보면 이헌 부위원장하고 상의해라, 긴밀히 협의해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참 이 방해 공작이 너무 좀 심각할 정도로 이 조직적이고 정권상에서 이루어졌고 네, 아주 신속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양수산부 방해도 뭐 그러게요. 엄청났었다고. 그때 장관이 유기준 장관. 예, 그렇죠? 지금 뭐 국회의원 하시고 계세요. 네. 음.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네네네. 이때 해수부 방해는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아무래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 대리인처럼 사실은 행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동시에 특조위 입장을 대변해서 특조위 시행령인데 자기네들 해수부 이름으로 사실은 국무회의에 올라갔죠. 저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특조위는 분명히 법이 명시한 독립기관이거든요. 독립기관인데 독립기관인 특조위의 시행령 예산안을 해수부 자체가 컨트롤했다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방해의 그렇죠. 시작이었고요. 본인들이 또 조사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예. 그거를 작년에 이제 강제 종료된 후에 해수부 이제 남은 몇몇 분들만 남았을 때 청산백서라는 걸 일방적으로 만듭니다. 특조위 청산백서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무슨 공식 자료처럼 만들어서 특조위 당시 우리 진상규명을 원하던 여러 위원님들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내용, 뭐 이런 내용들로 채워진 본인들이 어떻게 백서들을 만들어요. 방해 공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없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것도 네.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그 같아요. 내용 중에 네. 깐 건 다 생각 안 나는데 유가족 세력들 때문에 맞아요. 조사가 제대로 안 아. 됐다 오히려. 그 가족들 청산백서에. 탓을 하죠. 네. 네. 유가족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었나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행령 얘기가 나왔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기 특조위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절차를 다 시행령으로 하기로 했어요. 대통령령. 네. 근데 그래서 대통령령을 잘 만들어야만 이 법이 의미를 갖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단 차원에서 만든 원래 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안 받아들이고 정부가 그러니까 해수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조사를 할 수 없는 네. 그런 안을 만들어 온 거예요. 실제로 법을 침해하기까지 해요. 법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하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빼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그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식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행령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정부- 거를 그냥 네, 갖다가 그걸 검토만 해라. 식으로 정부 만든 거예요. 자료 조사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완전히 주장을 법을 했죠. 오히려 영이 훼손했거든요. 그래서 네. 가족분들이 그때 막 삭발하시고 행진하시고 시행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때 일주기 즈음해서죠. 네. 시행령 싸움이 엄청 저희가 심각했어요. 아마 시행령이 확정됐다가 다시 바꾼 것도 사례도 처음일 거예요, 네, 아마. 맞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나온 시행령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시행령 싸움 계속 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뭘 우리한테 줬냐면 인양하겠다는 가족들한테 가족들의 그 특조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그 열의를 인양이라는 우리는 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미습자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인양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조금씩 이제 잠잠해지죠. 이제 시행령에 대해서 싸우는 게. 그때가 왜 그랬었냐면 인양을 발표하고 인양이 마치 금방 될 것처럼 그러면 선체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때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시행을 하자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그때는 설득하려고 당근으로는 인양을 던지고 인양 얘기 전혀 없다가 그다음에 채찍으로 뭘 휘둘렀냐면 갑자기 배보상 액수를 터뜨려요. 아, 근데 실제로 배보상 액수가 아시겠지만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액수예요. 법원에 호풍한 방식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용 근로자, 직업이 없잖아요. 고등학생 죽을 때. 그러니까 도시 일용 근로자로 계산해서 액수를 줘요. 정부가 주겠다는 돈도 그 돈이었는데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딱 발표하니까
언론들이 반응이 이랬던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정부가 억수로 많이 주는 것처럼 하더니만 뭐야 이거 이러니까 오후에 보도자를 한 번 더 내요. 뭐라고요? 개인이 사비를 털어서 낸 보험금까지도 합쳐서 액수에 얹어가지고 네. 이걸 마치 다 정부가 주는 것처럼 보도자를 또 내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삭발하시는 날 그게 또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삭발하는 날 저희한테 문자가 오죠. 배보상금 수령해라라고. 신청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그 가족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죽음 앞에 이렇게 돈다발을 흔들 수 있냐. 방식 자체가 너무 저열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언론은 그걸 쫙 타면서 가족분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매도가 되고 한편에서는 인양해주겠다고 얘기하고 특조인 그냥 이대로 그냥 가자고 자꾸 막 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2015년 4월 5월. 문제는 지금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 조사했는데 뭘 또 조사하냐 그래요. 뭘 다 조사해? 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아니 그리고 보니까 특조위 조사 때 정부기관 자료 같은 것도 내라고 하면은 제대로 제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네. 사실은 저희 특조위의 내부 자료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거의 상당수는요. 사실 법원 재판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계속 모아오는 네. 수준이었지 직접 정보에 조사하러 가려면 막히기가 일쑤였죠. 구체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해경의 당시 쉽게 무전 기록들이 TRS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알고 봤더니 해경 일종 전산 서버에 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왜냐면 그 이전에는 일부만 녹취록 형태로 실제 원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녹취록 형태로 제출이 됐었어요. 재판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원본을 확인하고 제대로 진짜 서로 통화한 게 뭐가 있는지 지시한 건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갔더니 제출 안 합니다. 왜? 명분은 거기에 세월호 관련된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전 해양에 있던 뭐 이런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게 이유였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조사기관이 조사를 하러 갔는데 안 내놔서 저도 한 며칠 밤샜던 기억이 있고요. 결국 한 3일인가를 밤새서 농성하듯이 해서 겨우 받아왔고 근데 그게 6월이 넘어가니까 6월 30일이 지나니까 조사활동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안 줍니다. 나머지는 또 네. 주질 않고. 전체 중에 한 0.7%만 예, 그 정도밖에 아, 안 됐죠. 0.7? 1%도 안 돼요? 예. 근데 이 녹취 파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거예요. 네, 그게 실제 법원에 제출했던 필사한 녹취록하고 실제 녹음됐던 내용하고 달라요. 네. 달라요? 다른 게 다수 있어요. 그럼 녹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녹취가 아니죠. 네. 녹취록이 그래서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그 녹음 파일 자체로 구해가지고 법원에 제출됐건 아니면 얘네들이 검찰이 조사받으면서 냈던 거든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또 짜놨던 이 해경의 그 구조할 때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던 시나리오가 그냥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한겨레 21일이 분석한 것만 해도 곳곳에 오류가 있고 네. 곳곳에 그 틀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비교했는데도.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그 실제 녹음 파일과 녹취록 비교 작업이 아직까지도 다 안 된 거죠. 안 되고 됐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아예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0.7% 왔다는 건 사실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사고 시각을 몰라요. 아무도. 언제 사고가 났는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다 유추할 뿐이잖아요. 네. 언제 사고가 났다고. 그리고 신고 시각이 뭐 덕화가 신고한 신고 시각이 그때부터 이제 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진 않잖아요. 사고 바로 났다고 바로 119 신고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고 난 시간들 그러면 진도 VTS에서 찍은 그 항적도에 나오는 시간이 맞느냐 이것도 조작된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족들은.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럼요, 정황이 맞아요. 아니, 이제 진도 VTS 증거 보존도 제가 이제 네. 소송해서 그걸 다 파일을 갖고 왔는데 네. 버전이 두 가지예요. 항적도가 뭐가 맞는지 몰라요. 어떻게 전부 그럴 다. 수가 있나요? 그래요? 어떻게 두 가지를 서버를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가동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혹시나 하나 망가질까봐 넣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두 개가 달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답답하죠. 근데 가장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거 이제 대통령이 7시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청와대에선 제대로 7시간 뭘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한겨레에서 중간에 네, 머리하러 갔다. 머리하러 갔었다는 걸 이제 밝혀지고 온 국민이 또 그때 멘붕에 빠졌었잖아요. 제가 그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우리 몇 회 때 나 지각해가지고 연락 받았을 때 내가 또 어떻게 왔어요? 머리 안 말리고 왔잖아요. 막 방송 늦을까봐 막. 네.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 전날도 안 밝혀졌고요. 아, 16일 당일날 그 몇 시간만 밝혀졌고요. 17일 날도 진도체육관 온 것만 밝혀졌고요. 또 그 뒤에 또 며칠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 7시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네. 앞뒤로의 아하. 모든 시간이 다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고 시점을 조작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따르면 청와대가 최종 컨트롤 타워예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진짜 청와대가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도의적 책임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뭔가 좀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그럼 그때 뭘 하느라고 법적 책임을 안 했는지가 소명돼야죠. 소명이 이제. 돼야죠. 그렇죠.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그 보고를 한 국가안보 실장, 또 보고를 뭐 올리는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명령을 안 내려요. 구하라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된다거든요. 빨리 구해. 내가 보고할게. 이러면 되거든요.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 아, 참.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도 있고. 자기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걸 책임지고 그래서. 싶지 않은 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정부 차원에서 가장 그 관심사는 그 뭐였어요? 이틀 전인가 그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조홍천 그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실장인가요? 불러다가 야, 박지만이 너 나가라 그런다. 뭐 완전히 권력 싸움, 네. 진흙탕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과 그쪽을 견제하려는 세력이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제가 봤을 땐 그게 거의 핵심적인 상황 아니었을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을 사로잡았던 거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저도 아들을 잃었지만 한 명 한 명이 300 이게 좀 언론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이런 대형 참사라든지 어떤 뭐 사고가 나면 숫자로 만들어요. 304명이 죽었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었다. 304로 기억을 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 이게 저는 이 아이가 이제 제가 넷 중에 이제 첫째를 잃었는데 내 전부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아이들도 내 전부지만 이 아이는 내 전부다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5천만 분의 304가 아니었을까. 잘해야 5천만 분의 400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오니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출동했던 출동 세력이라도 신경을 쓰든지 이것도 안 해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죠. 그래서 진상규명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일기 특조위에서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했지만 2기 특조위만은 그래도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진상 규명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뭐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 2기 특조위 법안에 달라진 점 하나하나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아까 뭐 우리가 얘기는 못하긴 뭐 짧게 하긴 했지만 1기 특조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고 그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를 두고도 사실은 정치적인 논란이 굉장히 돼서 사실은 1월 1일부터 뭐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다라고 보는 아니, 시각이 이제 관철이 된 건데 그거는 정부가 그렇게 본 거고요. 네, 정부가 그렇게 봤죠.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부터라고 돼 있어요. 이미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문에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부터라고. 네. 일기특조위법도. 근데 위원이 한 명도 없었을 때부터 기산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회의체인데 네. 위원이 한 명도 없었는데 무조건 기산을 한 거. 아, 그 말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 법제처 세월호 그때 일기 특조위 시행령 만드는데도 법제처 관여했거든요. 검토하거든요. 전혀 컨트롤 안 됐고 네. 지금 이 법 해석이나 이런 것도 다 법제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네. 완전히 그냥 박근혜 대통령한테 눌려가지고 그 당시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여튼 뭐 그랬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기 특조위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부터 좀 달라졌어요. 일기 특조위에 비해서 기간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확히 2배입니다. 네. 2년을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1년, 3년. 일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하고 6개월. 그러니까 2배로 늘려놨죠. 예.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특조위 활동하셨던 박사님께서 조금 새로운 말씀하시기. 특히 이런 조사 기간이 만들어져서 운영돼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사실 1년 6개월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짧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특조위는 뭐 물론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조직 자체를 만들고 예산 받는 데까지만 해도 사실 8개월이나 걸렸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조사를 할지 좀 계획 세우고 자료 모으고 그래서 사람들 조사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심화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 딱 끝나는 게 사실은 그 1년 정도면 그게 그 단계가 결국 끝나더라고요. 제대로 아마 됐었어도 한 1년 했다가 사실상 6개월 동안 완결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네. 이 법에서는 2년을 카운팅하는 시점도 정해놨어요. 네, 확실하게. 좋다. 준비를 다 끝내고 네. 위원회에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할 때부터 2년이에요.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왜냐면 저도 일기특조위 보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문제를 정말 동감했거든요.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걸 다 기간에 포함시켜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못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2년에서 빠지는 걸로 그렇게 좀 해놨어요. 그리고 뭐 조직적으로 저희는 안 구했다고 하는데 뭐 구조 방기라고 하면서 이게 사건이 커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건건이 그러면 배가 왜 넘어갔어? 부터 시작을 해서 네. 왜 구하지 않았고 왜 방해했고 왜 특조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켰고 왜 박근혜 정부는 왜 계속 다 이거를 조작했고 이런 것들이 사건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점점 발전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특조위에서 준비를 해서 그러면 난 이거만 하겠어.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게 아니거든. 그럼 조사하는 인원도 혹시 뭐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거? 조사하는 인원은 지금 120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기 특조위 때는 실제 120명 내 안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몇 명이었죠?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야 될 인원들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는 사실은 파견 안 했죠. 그래서 실제로 특조위에서 활동했던 최대 인원이 100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100명 정도. 음. 이게 법에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일기 특조위 때는 120명 이내로 한다. 네. 했는데 시행령 갑자기 90명으로 뚝 잘라서 9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해놨고, 근데 파견 공무원 제대로 안 보내서 이것도 제대로 안 채워졌었는데, 하여튼 일기 특조위와 똑같이 법에는 120명으로 돼 있어요. 돼 있어요. 120명으로 돼 있는데 조금 늘릴 필요가 있어서 수정하면서 이 부분 조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150 150 정도. 150. 네. 왜냐하면 가습기 살균제 네, 또 그렇죠. 네.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구나. 그 9명의 위원을 이제 구성하는 방식도 일기 특조위와는 조금 달라졌잖아요. 여야 뭐 추천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이 법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였고 그 당시 여당은 새누리당이었어요. 자한당, 바른당으로 나눠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여당이 셋, 야당이 6명을 추천하자. 그 당시 이제 야당은 저희 국민의당, 정의당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정의당이 6명 추천하고 새누리당이 3명 추천하자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파란만장한 게 벌어지는 거죠.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탄핵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2개로 쪼개지고 또 심지어 이번에 5월 대선을 거치면 여야가 바뀌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조정을 해줘서 원래 취지대로 저희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한 6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네. 법안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2기 세월호 특조위법 이것이 그러니까 또 중간중간에 좀 수정될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그럼 이거는 법안이 이제 제출된 후에도 될 수 있어요? 수정이?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제 본회의에 어떤 안건이 올라가면요. 수정 동의안이라는 것을 만들면 같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표결을 하게 되는데 수정한 안부터 먼저 표결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정한 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걸로 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신속처리 안건과 안건에 동의했던 의원나 정당들끼리는 좀 모여가지고 그럼 수정할 내용을 정하자 네. 이런 회의를 하자라고 지금 우원식 대표님이 제안을 했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돼요 이제 10월 말부터. 네. 근데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독립성이잖아요. 독립성 문제를 보려면 권한이 얼마나 강화가 됐는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독립성을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는 대통령령에 다 의존하도록 돼 있었어요. 물론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저도 좀 약간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여튼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법을 만든 거라서 위원회 내부의 규칙으로 다 하도록 해놨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좀 있고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좀 직접 좀 협상할 수 있는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독립성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기 특조위 때는 조사를 받아야 될 해수부에 보고를 해서 이게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해수부가 사실은 네. 기재부 협상을 해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근데 해수부는 자기가 조사받을 예산을 따는데 그러네요. 말이 안 되네요. 자기를 조사하겠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준비단 자체도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그래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2기 특조위는 그게 좀 틀려지죠. 다행이다. 해수부가 제외되고 그러면 그 직접 기재부랑 상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가요? 그리고 이제 핵심 공무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행령으로 다 해수부 공무원들이 핵심 공무원 직무를 맡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회 규칙이니까 이제 그런 건 막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권한 강화 차원에서 예전에는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라 그러고도 그러니까 미적미적 거리고 안 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뭐 자료 제출 안 하거나 아니면 방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처벌 뭐 기준도 있고 약간 그런 게 말씀드렸던 대로 처벌 기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수사권이 일부 들어가 조사를 있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내가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방해해 니가 내가 직접 수사할게.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함부로 조사 방해 행위를 할 수 없죠. 근데 진짜 일기 때는 많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정보 유출에 심지어는 뭐 보수단체들한테 뭐 가족분들을 고발하라고 하지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바로 수사를 들어갈 수 네, 있고.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다행이네요. 임모 과장님이시죠? 네. 해수부에. 그분이 고발을 하라고 요청을 한 분이신가요? 임모. 임모. 네. 가볍게 성함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임모. 네, 임땡땡 과장님이시죠? 임땡땡 과장님 지금 듣고 계시죠? 근데 네.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을.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넣은 거예요. 임모 과장님을 고발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전반적으로 검찰의 그 정치권 눈치보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현 부위원장 당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분들이 고발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이정현 전 홍보수석, 네. 새누리당 당대표였던 그분도 KBS에 전화해서 이거 마침 대통령께서 그거 보셨네. 필름 보셨네. 그래가지고 똑같네요 지금. 그 고발을 해놨는데 수사 안 해요. 네. 그 부분도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네, 성대모사. 얼굴 묘사한 거예요. 다들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번 생은 망한 걸로. 이번 개그는 망한 걸로. 자, 그래서 2기 세월호 특조위법. 근데 사실은 이게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습기 살균제
그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또 이 조사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죠. 네. 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피해자분들이? 네. 피해자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1, 2, 3, 4단계라고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에 맞게 지금 피해자분들의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위한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피해 보상 등에 관련된 법은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진상규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한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연장을 한번 해보려고 우원식 그 당시 지금 대표가 그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진상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어제 그 10월 21일에 촛불 집회 하셨을 때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그러니까 유가족이라든지 피해자 직접 겪으신 분들이랑 어떠셨어요? 좀 공감대를 많이 느끼셨나요? 그렇죠. 그분들도 보상 배상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원칙적으로. 도대체 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고, 진상규명은, 그러니까 발표된 걸로만 하면, 진상규명은 아예 대기업은 건들지도 않았다. 그리고 잠정적인 환자군이 더 많아요.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말고 지금 천식이나 또 폐가 굳는, 석화되는 이런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잠재적인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이걸 허가해주고 이걸 판매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아야겠다, 자기네들.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맞아요. 제 변호사 선배 중에 한 분도 부인이 폐가 석화된 거예요.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요? 아니 몇 년 전이었으니까 가습기 살균제인지도 모르고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야. 네. 그 당시 몰랐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근데 많으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어떤 회사가 관여됐고 어떤 제품이 그렇게 됐고 이걸 낱낱이 밝혀야만 이게 내가 이렇게 아픈 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구나를 국민이 아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지금 안 저도 되고 그 있는 가습기 거예요. 살균제 한창 유행했을 때 저도 되게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가습기 메이트 맞아요. 사가지고 네. 왜냐면 가습기 씻는 게 굉장히 귀찮으니까 맞아요. 그것만 몇 방울 넣으면은 이게 굉장히 살균이 다 되는 것처럼 광고를 했으니까. 근데 저도 몇 년간 되게 지속적으로 썼기 때문에 저도 사실 피해자가 아동들이 많은데 아동들의 어머님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게 본인은 사실 아이 죽으라고 그걸 쓴 그렇죠. 건데 맞아요. 마치 자기가 아이를 해한 것처럼. 한 것처럼 느껴지셔서 지금까지 말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죄책감 거예요. 때문에 더 괴로워하시는.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 보면은 청와대 문건을 좀 네.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가습기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문건도 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박근혜 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확한 스탠스는 뭔가 자기네들이 뭘 이렇게 하는데 비판이 들어오면 이게 일단 이제 싫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못하게만 만들려고 이걸 해결하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데 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습기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들 좀 막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더 걸리고 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 굉장히 바쁜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할 일을 안 하고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느라고 바쁘셨네요. 이명박 그죠? 대통령도 엄청 바쁘게 지냈더라고요. 엄청 꼼꼼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또 그분 댓글 같은 것도 신경 쓰느라 바쁘고 또 본인의 돈 뭐 관리하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근데요, 다 쓴 누구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가수 주인 거겠죠. 예. 궁금해서요. 아까 뭐 조금 설명이 나왔긴 했는데 이제 신속처리 법안이잖아요. 네. 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노 법안이 세월호 특조위법이. 근데 이게 이제 최초의 법안이고 최후의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속처리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하나밖에 공수처 없는. 법안이나 이런 거 안 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보자 이런 논의도 하고 있거든요. 네. 워낙 반대가 심하면. 지금 상황은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본회의에 상황인 거죠? 이제 올라가서 60일이 다 채워질 때까지 지금 잊고 기다리고 있어요. 있는 잊고 있고 네. 11월 17일이 되면 60일이 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는 자동적으로 상정이 돼요. 네. 상정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 돼서 그 전에 수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네. 어,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빨리 만들어야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네, 네. 이름처럼 좀 신속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신속처리 법안 안건으로 올라와서 수정안까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과연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렇죠. 이게 제일 부분도, 중요한 거죠. 네. 제가 이제 국회 요 근래 많이 이제 찾아뵙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헌재 소장 부결 났을 때 네. 145대 145 음. 이 숫자가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었거든요. 저희 가족들한테. 네.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149대 149 해서 부결이 났다. 그럼 저희는 이제 기댈 곳이 없는 거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났죠. 그다음에 국민의당 또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의당, 바른당하고 자한당은 원내대표 저 자꾸 접촉을 하려고 자꾸 피하더라고요. 네. 그 두 당은. 근데 아무튼 세 당 원내대표 만났고 세 당과 같이 가족들이 공유 체제를 같이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 물론 박주현 의원님께서 노력 많이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가족들도 느끼기 괜찮은데 네.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저도 뭐 그래서 뭐 10만이 아는 영역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그때 법을 만들었을 때도 뭐 이렇게 대선이 빨리 오고 몰랐거든요. 그쵸.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만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저는 12월 달에, 그 당시에는 올해 12월 달에 대선이 치러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새로 대선 전에 어떻게든 법은 통과되겠구나 이런 스케줄로 가다가 보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건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이름 공개? 네. 이거는 이건 법안이라서 공개돼. 이름이 네. 공개돼요. 맞네. 나또 투표하는 거. 네, 죄송해요. 네. 사람을 하는 거는 이름이 비공개가 되고요. 법안에 대한 것은 이름 다 뜨죠. 찬성, 전광판에 빨간색과 그쵸. 그다음에 뭐 녹색. 초록색. 참. 그 좀 약간 법안 통과 가능성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워낙에 정치가 요동을 치니까 혹시나 이런저런 변수가 생겨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이제 걱정이죠. 네.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태까지 세월호 가족들이 원한 대로 우리 당이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다. 세월호 가족들이 원한 대로 하겠다. 여기에 이 테이블에서 모든 결정사항은 다 따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분리보러 가시고. 네.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제2기 이제 세월호 특별 법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큰 걸로 우리가 좀 저희 봤으면 나름, 좋겠고요. 예, 저희도 네, 희망하고요, 그렇게요. 네. 네. 좀 보시기에 좀 더 바랄 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법안이 잘 만드느냐, 법안을 잘못 만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조사관이라든지 그 위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가 문제죠. 그 사람들이 법안은 좀 잘못됐더라도 제대로 활동하면 잘된 위원회가 될 것이고 진상규명이 될 것이고, 그러나 법안을 잘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들어와 버리면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게 진상규명은 또 물 건너 갈 것이고 또 몇 년 더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뭐 다 한 번씩 뵐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뵙고, 그다음에 조사관 하실 분들도 좀 많이 만나 뵙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2기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조금 뭔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사람이 중요하다. 특히 위원 구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의 역할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거는 내부, 특히나 위원들이 중요 정책을 정하니까요. 근데 특조위 경험으로 봤을 때 세월호 참사가 국가범죄면 특조위 활동은 참사 후 국가범죄고 그거에 기여하신 분들, 그거에 기여하신 위원들이 사실은 내부에 엄청 많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범죄 수사하고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일종의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 그 족보하고 내통하고 있다. 네. 그거 자체로 사실은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 역시 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 특조위는 어쨌든 추천하시는 분들이든 그룹이든 추천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든 이제 진상규명에 대한 분명한 의지, 열의를 가지시고 해야지 이 세월호 참사 이제 더 나은 대한민국 가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박주민 의원님은 법안을 또 대표 발의하신 그 분으로서 이기 특조위의 활동에 대해서 좀 바라시는 일단은 바람이 저는 지금 그 온 신경을 지금 이 법안 통과에 지금 다 쏟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당부를 해주셨어요. 걱정해 주셨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가 협조적이어야 돼요. 네. 진상규명은 정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정부가 협조적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 없습니다. 네. 대통령님도 여러 차례 의견과 입장을 피력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잘 될 거다. 일기 특조위입니다. 전 박 의원님 그 의견에 약간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난 정권과 정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 동안의 그 공직자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섰다고 갑자기 태도 변화를 할까요? 똑같은 분들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 똑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다 협조할게요 할까요? 안 그런다고요. 네. 자기 잘못이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우선 내부 고발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각 조직에서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 이건데 이걸 고치고 싶은데 아무도 뭐 얘기를 안 해. 내가 얘기할게 하는 이런 문화가 좀 발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내부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은 그 사람들한테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숲속들이 아는 네. 사람들이 그분들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 속이 시원하기보다도 화가 나네요. 그러게요. 얼마나 이렇게 또 방해를 꼼꼼하게 하셨는지. 근데 하지만 이제 2기 때는 정말 투명하게 낱낱이 모든 진상규명이 다 밝혀져서 우리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이 이 억울함이 다 씻겨가기를 우리 온 국민이 좀 바랬고 응원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해한 거 3분의 1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가요? 그럼 저희 한번 왜냐면 쓰신 보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기가 그래서 막힌 아직 일이 많아요. 저도 답답한 게 많네요. 아직 다 얘기를 못했어요. 특별법이 통과될 무렵이나 또는 네. 통과된 이후에 뭐 한 번 더 모셔서 좋죠. 과제 뭐 이런 네. 것들 중심으로 사람 실명을 거라면 아까 임모과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름이 임모가 아니에요. 네. 네. 칫솔모도 아니고 이름도 좀 거론하면서 이런 네. 사람들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한번 다뤄볼 수 네. 있어요. 좋죠, 네, 좋죠. 좋습니다. 네, 그때까지 저희 프로그램 있겠죠? 네, 없어지지 않겠죠? 없어져도 그 프로만은 어떻게 되나. 특별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거 얘기하기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네. 불안해서. 네. 네. 그 국과장님께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꼭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사회 참사에 대한 그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각 지역구에 계신 자기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법안을 찬성해 주십사. 찬성해 주십사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SNS상으로 퍼뜨려 주시고 네. 꼭 이 법안은 통과돼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법안을 또 통과해 주십사 하고 국민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좀 도와주십사. 이게 제가 이걸 통과시켜서 제 2기 특조위가 되고 그리고 뭐 진상규명이 좀 된다면
어저께도 발언을 했지만 제 아들 준영이를 2번 다시 못 만나요. 제가 살아있을 경우. 그때는 제가 죽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제 아들한테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들, 아빠 멋지지? 잘했지? 정말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 과반수 아니면 좀 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네, 네, 하여튼 뭐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이건 돼야 되는 법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국회가 뭐하러 있겠습니까? 이게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돼야 되는 법입니다. 되기 위해서는 근데 방금 장훈 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슬아슬하고 답답하고 막 긴장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서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길 같이 바라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의 법과 우리의 사회를 바꾼다. 시민 바리바리 코너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발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네, 의견을 남겨주실 곳은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페이스북 페이지 찾아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법 바리바리에 또 소중한 의견 또는 감동적인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좀 몇 분을 선정을 해서요. 근데 지금 글 쓰시면 선정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금 아주 높습니다. 네. 제가 이유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예, 상황이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쓰시면 선정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쓰면 바로 선정됩니다. 예, 시청 소감이랑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무슨 선물이냐? 날이면 날만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두구두구. 짜자잔! 네, 이거 스마트폰 아니고요. 네, 이게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에 간단한 이 장착 하나로 400배 현미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금 홈쇼핑을 보는 것 같아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누르고 마이크로. 네, 이걸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이게요, 진짜 신기한 게 딱 부착을 하잖아요. 400배로 이 확대돼서 보여가지고 이거 모공 안에 있는 모낭충도 보인다며. 네, 막 모공 이런 거 아유 이러면서 뭐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까지 다 보인다며.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누르고 마이크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도 남겨주세요. 네, 오늘 장훈 과장님 고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1기 특조위 전 비서관으로 활약해 주셨던 이호영 박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한테 밝은 에너지를 선사해 주시는 박현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떠난 뒤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것 같았지.